미국이 중국을 장갑차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72시간 만에 범죄 조직 17개 거점을 완전히 소탕했고 한국인 12명을 구출했어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작전을 완수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배경이었습니다. 한국이 전작권 회수를 선언하자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고 워싱턴은 혼란에 휩싸였죠. 그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LA 차이나타운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압박도 경제 보복 위협도 무시한 채 말이죠. 이에 한국이 비밀 메시지를 보내왔고 양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보내온 메시지가 무엇이고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 저는 제임스 그랜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입니다. 20년간 한미 관계를 다뤄왔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농담 한두 마디 던지며 여유롭게 시작하는 회의였는데 오늘은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국가안보보좌관 톰 해리슨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봤겠지만 한국 정부가 어제 공식 통보해왔어요.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요청.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친 짓이군. 북한은 코앞인데 미군을 빼자고. 자살 행위야.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겁니다. 신뢰? 해리슨이 비웃었어요. 우린 70년간 그들을 지켜왔는데 무슨 신뢰 타령이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국 외교부 고위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박준영 차관보였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그가 인사했지만 아무도 화답하지 않았어요. 해리슨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설명을 들어봅시다. 박준영이 자리에 앉더니 서류를 꺼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이미 공문으로 다 보냈는데요. 공문 내용이 문제가 아니야. 해리슨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거냐고. 동맹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나? 갑자기라고요? 박준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갑자기라니요. 작년 방위비 협상 때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5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이라고 했죠. 그건 공정한 분담이었어. 국방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공정하다고요? 박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국은 자국 이익만 챙기면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도 기술 이전에서도 심지어 우리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잖습니까?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박 차관보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랜트 차관보님, 당신은 그나마 한국을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해리슨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눈치 보느라 우리 편 안 드는 게 신뢰냐? 박준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중립을 지키려 하면 배신이라고 하시죠. 미국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식입니다. 그런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한국 없이도 우린 동아시아 전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습니다. 박준영이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할 말이 없네요. 우리는 자극받았을 뿐입니다. 미국이 먼저 신뢰를 잃었죠.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박 차관보님, 잠깐만요. 그가 돌아봤어요. 저는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겁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랜트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서울에서는 이미 결정났어요. 여론도 67%가 찬성합니다. 미국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도 변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가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준영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들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안 봅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행운을 빕니다. 하지만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해리슨이 소리쳤어요. 한국 없어도 됩니다. 일본만 있으면 충분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근시안적 판단입니다. 한국을 잃으면
동아시아 전체 전략이 무너져요. 그럼 뭘 어쩌자는 거야? 해리슨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걔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자고.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경제, 안보, 문화 전반에 걸쳐서요. CIA 국장이 비웃었어요. 몇십 년 잘해온 관계를 왜 바꿔요? 잘해왔다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떠나려는데도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해리슨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랜트, 현실을 봐. 한국은 이미 끝났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가 밀어낸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보이더군요. 70년 동맹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무장관 비서실에서였어요.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국무장관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버트 스틸 장관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앉게.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관님도 회의 내용 다 들으셨죠? 물론이지. 스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이야. 70년 동맹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스틸이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자네 보고서 읽어봤네. 한국 신뢰 회복 방안이라. 관세 철폐와 기술 이전 확대. 네.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회가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거야. 특히 관세 문제는 건드릴 수도 없어. 하지만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그냥 놓아줄 순 없어요. 스틸이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결론 내렸네. 한국 없이도 동아시아 전략은 유지 가능하다고. 일본과 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지.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핵심이에요. 반도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나도 알아. 스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의회가, 국방부가, 심지어 대통령까지 한국을 포기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스틸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랜트, 자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시스템 전체가 움직여야 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 테니 뭔가 가져와봐.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말게.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관련 뉴스들이 줄지어 떠 있었어요. 서울 시민 67%가 주한미군 철수 찬성, 청와대 대변인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야당 대표 더 이상 종속적 동맹 안 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거든요. 조지 부국장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랜트, 괜찮아?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어요. 조지가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분위기 들었어. 다들 한국 버리자는 쪽이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고? 현실이 그래. 조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의회도 국방부도 백악관도 다 같은 생각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월에 차가운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어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경제 협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뭐가 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더군요. 퇴근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또다시 한인 상점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계 조직 폭력배들이 식당을 습격해 주인을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코리아타운 뉴스라니.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한인들 공포에 떨어 중국 조직의 체계적 괴롭힘 의혹, 경찰 미온적 대응에 교민 사회 분노. 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고 있었어요. 매일 와서 협박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안 주면 가게 부수겠다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다음 날이면 또 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뒤집힌 테이블들이 보였어요. 이건 그냥 폭력이 아닙니다.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조직적이에요. 한인들만 골라서 괴롭힙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뭔가 머릿속에서 번쩍였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당한 일과 똑같았습니다. 인신매매, 강제노동, 조직적 범죄, 그리고 정부의 무관심. 차를 다시 몰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를 바꿔
FBI 본부로 향했어요. 본부 로비에서 친구인 마크 첸을 불렀습니다. 그는 조직범죄 담당 요원이었거든요. 그랜트, 마크가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코리아타운 사건들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치 아픈 건이야. 중국 조직들이 뒤에 있는데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 얼마나 심각한가? 심각하지.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신고 건수가 300건이 넘어. 하지만 기소는 고작 12건이야. 왜 그렇게 적습니까? 증거 부족도 있고 피해자들이 증언을 꺼리기도 해.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게다가 위에서도 별로 신경 안 써.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한국에게 신뢰를 얻는 마지막 길은 한국인 보호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코리아타운 범죄 통계, 피해 사례들, 중국 조직 연루 정황,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인 보호를 통한 한미 신뢰 회복 방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무장관실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틸 장관은 첫 페이지를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한인 보호? 이게 어떻게 한국 정부와 연결되는 건가? 미국 내 한인들이 조직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처럼요. 우리가 자국 내에서조차 한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가 우릴 어떻게 믿겠습니까? 스틸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흥미롭긴 한데 실행 가능성이 문제야. FBI와 협조해야 하고 예산도 필요해.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보게. 하지만 일주일 안에 결과를 가져와야 해. 그날 오후 LA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5시간의 비행 끝에 공항에 도착했고 렌터카를 빌려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어요. 저녁 7시쯤 차이나타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혼잡했고 내 온사인들이 번쩍였죠. 차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첫 인상은 충격이었어요. 쓰레기가 길거리에 널려 있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점상들이 인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대부분 위조품들이었어요. 가짜 명품 가방, 짝퉁 시계, 불법 복제 DVD들. 한 골목으로 접어들자 더 심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건물 벽에는 중국어로 된 낙서들이 가득했고 깨진 유리창들이 보였죠. 한 상점 앞에서는 남자 몇 명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어요. 등 뒤로 중국어로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미국의 얼굴인가? 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한 식당 앞을 지나는데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였지만 분노가 섞여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좁은 골목에 남자 5명이 한 중년 여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여성은 앞치마를 두른 채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죠. 돈 내놓으라고 한 남자가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발음이 어눌했어요. 이번 주 보호비 없어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없어요. 거짓말. 다른 남자가 여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난주도 안 냈잖아.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어요. 가장 덩치 큰 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관없어.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꺼져. 저는 FBI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연방 요원입니다. 이 여성을 놔주십시오.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FBI. 덩치 큰 놈이 비웃었어요. 여기는 차이나타운이야. 당신네 관할 아니야. 미국 땅은 전부 우리 관할입니다. 제가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 여성을 놔주시오. 안 그러면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뭘 어쩔 건데? 그가 제 가슴을 밀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밀렸어요. 다른 남자들이 웃으며 저를 에워쌌습니다. 미국 놈들은 다 겁쟁이야. 한 놈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때려도 신고 못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해병대에서 6년을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샌디에이고 기지에서 받았던 근접 전투 훈련, 이라크에서 익힌 실전 경험,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놈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피했어요.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제 왼손이 그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쳤어요. 꺾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죠. 3초도 안 걸렸습니다. 다른 놈이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며 그의 명치에 팔꿈치를 박았어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그가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놈이 칼을 꺼냈습니다. 작은 접이식 칼이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그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왼팔에 감았습니다. 칼이 재킷을 스쳤지만 피부는 닿지 않았어요. 제 오른발이 그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뚝 소리와 함께 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놈은 이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쓰러진 놈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세 명 모두 신음하며 바닥에 누워 있었죠.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방 요원입니다. 폭행 사건 발생. 용의자 3명 확보. 위치는 차이나타운 메인 스트리트 뒷골목입니다.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매일 와서 괴롭히거든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제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5분 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 용의자들을 체포했어요. 한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요원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재킷의 찢어진 부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에 들르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성이 다시 제게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한인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차로 돌아가며 손을 봤습니다. 관절이 조금 쑤셨지만 괜찮았어요.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했죠. 차에 올라타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차이나타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상점들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한글 간판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고 보도는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한 한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고향집이라는 이름의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여성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몇 분이세요? 혼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창가 자리로 안내받아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무부에서 일합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국무부요? 혹시 저희 문제 때문에 오신 건가요? 무슨 문제 말씀이십니까? 중국인들이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매일 와서 괴롭힙니다. 무전 취식하고 상점을 협박해요. 게다가 젊은 애들을 취업 사기로 유혹해서 캄보디아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몇 명이 와서 밥을 먹고는 돈을 안 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다음부턴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죠. 어떤 협박입니까?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2,000를 요구했어요. 안 주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했습니다. 주셨습니까? 처음엔 안 줬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손님들이 무서워서 안 오기 시작했고 결국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 중에 중국 측에서 돈 받는 사람이 있더군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취업 사기는 또 뭡니까? 젊은 한인들한테 접근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있다면서 해외 취업을 권유합니다. 높은 급여에 좋은 근무 조건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데로 보내서 사기 전화나 온라인 도박에 동원한다는 겁니다. 몇 명이나 당했습니까? 저희가 아는 것만 10명이 넘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부탁하는데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제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정부한테도 여러 번 호소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약속은 못 드립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인이 문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럼 안 되죠. 주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제대로 된 한 끼 먹여드릴게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저를 구석자리로 안내했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떠나고
몇 테이블만 남아 있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잘 모르거든요.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 드릴게요.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국밥이요? 네. 뼈를 우려낸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거예요.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속을 풀어주는 음식이에요. 힘들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먹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코리아타운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주인이 커다란 뚝배기를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놓는 순간 진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국밥입니다. 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솥뼈를 24시간 끓여 만든 국물이에요. 여기 고기도 넣었고 밥도 말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뚝배기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국물 위로 파와 고기가 떠 있었어요. 밥알들이 국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봤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온기가 입안에 퍼졌어요. 진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짠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맛. 삼키자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맛있습니까? 주인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왜인지 위로가 되는 기분이에요. 주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소울푸드라고 하는 거예요. 몸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지거든요. 계속 먹었습니다.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어요. 부드럽게 씹혔습니다. 오래 고아서 그런지 살살 녹았죠. 밥과 함께 먹으니 더 좋았습니다. 주인이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타지에서 힘들 때 이 맛을 찾아오는 교민들이 많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벽 2시에도 밤 10시에도 문 두드리면 저는 열어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타국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주인이 먼 곳을 보며 말했습니다. 외로울 때 고향 음식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거든요. 어떤 분은 울면서 드세요. 이 맛이 그리워서. 어떤 분은 말없이 드시다가 마지막에 고맙다고 하시죠.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그를 봤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제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주인이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LA 온 지 5년 됐대요. 일은 잘 안 풀리고 외롭고 힘들다고. 그런데 이 국밥 한 그릇 먹고 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고향 엄마가 끓여주시던 맛이라면서요. 저는 다시 국물을 떠 마셨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이자 고향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당을 지키는 겁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 이곳이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다 드셨으면 후식으로 식혜 드릴게요. 단맛이 나는 전통 음료예요. 뚝배기가 거의 비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깊은 맛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게 단순히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걸요. 이런 작은 식당들, 따뜻한 음식들, 서로를 위로하는 문화들, 그 모든 것이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주인이 식혜를 가져왔습니다. 연한 쌀 음료였는데 단맛과 함께 시원함이 느껴졌어요. 한 모금 마시니 입안이 개운해졌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평생 먹어본 식사 중 가장 의미 있는 한 끼였습니다. 주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요. 식당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고향집이라는 간판이 따뜻한 불빛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상점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포와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차이나타운과 코리아타운의 대조적인 모습, 조직 범죄의 실태, 한인들의 절박한 상황, 모든 걸 담았습니다. 새벽 3시에 스틸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긴급 보고였습니다. 본문에는 한 줄만 적었어요. 차이나타운 소탕작전을 제안합니다. 이틀 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 소집이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오후 2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평소 회의실과는 달랐습니다. 참석자가 단 5명 뿐이었거든요. 톰 해리슨 안보보좌관, 스틸 장관, FBI 국장 데이비드 로스, CIA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 그리고 저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리슨이 문을 닫고
경호원들에게 밖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어요. 완전히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그랜트의 보고서 다들 읽어봤나? 해리슨이 물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말하지. 해리슨이 팔짱을 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차이나타운을 소탕하자니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하지만 대통령께서 흥미롭게 보셨어.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보셨습니까? 물론이지. 해리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문제로 골머리 앓던 차에 자네 보고서가 올라갔거든. 대통령 각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하셨어. 해리슨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알아서 처리한다면 모른 척 하시겠다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비공식 승인이었어요. 로스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FBI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이나타운 조직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손을 못 댔죠.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건가? 스틸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LA 차이나타운의 범죄 조직은 중국 본토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 마약 밀매, 불법 도박까지. 캄보디아 사건도 이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외교 문제 때문에 기소를 못했을 뿐입니다. CIA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정보부도 이 조직들을 해외 공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 도구죠. 해리슨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정리하지. 우리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FBI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진행한다면 막지 않겠다는 거야. 로스가 저를 봤습니다. 그랜트 차관보, 당신이 제안한 작전이니 당신도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교관이 법 집행작전에 참여한다는 건 이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범죄 소탕이 아니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죠.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좋아. 해리슨이 일어섰습니다. 목표는 명확해. 미국 내 한인들을 괴롭히는 중국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야. 하지만 기억해. 공식적으로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어. 회의가 끝나고 로스 국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전 계획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로스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차이나타운 내 범죄 거점 17곳을 특정했고 핵심 인물 32명의 신원도 확보했습니다. 언제 실행합니까? 사흘 뒤. 로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합니다. 한인 상점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인 보호가 이번 작전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요원들에게도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다치게 하지 말라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흘 뒤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성공하면 한국과의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실패하면 외교적 재앙이 될 거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스틸 장관이었습니다. 그랜트. 정말 확신하나? 그가 물었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좋아. 스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행운을 빌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작전이 성공한다면, 한인들이 안전해진다면, 한국 정부가 우리를 다시 믿어준다면,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코리아타운 식당 주인의 얼굴을 봤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할 수 있겠네요. 사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후 1시. 저는 LA 시내 FBI 지부에 도착했어요. 건물 지하 작전 통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공간에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로스 국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시간에 오셨군요.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로스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17개 거점 모두 감시 중이고 특수팀 8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모니터에는 차이나타운 골목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 풍경처럼 보였지만 곧 전쟁터가 될 곳이었습니다. 작전 책임자인 제임스 콜린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근육질 남자였는데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차관보니 브리핑 들으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콜린스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차이나타운 지도가 떴고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이 17곳이 오늘 타겟입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식당으로 위장한 도박장 5곳, 인신매매 거점 3곳, 불법 송금소 4곳, 그리고 조직 본부로 추정되는 건물 5곳입니다. 동시에 진입합니까? 네. 콜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정각에 일제히 돌입합니다. 그래야 서로 연락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한인 상점들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파란 점들이 한인 상점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들 주변에 보호 라인을 칩니다. 작전 중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입니다. 콜린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요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무기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방탄복을 건네받았습니다. 입어보니 무겁더군요. 긴장되십니까? 로스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외교관이 이런 작전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괜찮습니다. 로스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통제실에만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제안한 작전이었으니까요. 2시 30분. 특수팀들이 출동했습니다. 장갑차 8대가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나갔어요. 각 팀마다 요원 12명씩 탑승했습니다. 모니터로 그들의 이동 경로가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2시 45분 모든 팀이 목표 지점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알파팀 대기 완료, 브라보팀 대기 완료, 찰리팀 대기 완료. 하나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8개 팀 모두 준비됐다는 신호였죠. 로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팀에게 전한다. 작전명 클린 스윕. 오후 3시 정각 개시. 한인 보호가 최우선이다. 불필요한 발포는 금지.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2시 58분, 59분, 3시 정각, 전팀 돌입. 로스가 명령했습니다. 모니터 화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차들이 골목으로 진입하고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화면에서는 식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사이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요원들이 그들을 제압했죠. 다른 화면에서는 건물 뒤편으로 도망치려는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문을 지키던 요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알파팀 1층 확보 완료. 무전이 들렸습니다. 용의자 7명 체포. 브라보팀 지하 수색 중. 불법 도박장 확인. 찰리팀 2층에서 저항 있음. 최루탄 투입. 한 모니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요원들이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고함 소리와 총성이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델타팀 한인 상점 주변 봉쇄 완료. 다른 무전이 들렸습니다. 민간인 대피 진행 중. 한 화면이 코리아타운 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상점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고 한인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콜린스가 소리쳤습니다. 에코팀 조직 본부 진입 중. 가장 큰 모니터가 4층 건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고 각 층마다 문을 부수며 들어갔어요. 3층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발포, 발포.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원 1명 부상. 의료팀 대기. 로스가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잠시 후 무전이 다시 들렸습니다. 용의자 제압 완료. 부상자는 경상. 3시 27분. 첫 번째 거점 완전 확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보고가 이어졌어요. 4시가 되자 17개 거점 중 14곳이 제압됐습니다. 나머지 3곳에서 아직 교전이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로스가 말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방탄복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죠.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25통 찍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워싱턴에서 온 거였어요. 스틸 장관, 해리슨 보좌관, 국무부 대변인실, TV를 켰습니다. CNN이 특보 체제로 방송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각에도 LA 차이나타운에서는 FBI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32명이 체포됐고 28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구출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낮에 찍은 현장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장갑차들, 연기,
구출된 사람들, 제 모습도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중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가 계속했습니다. 베이징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곧 강력한 항의가 예상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스틸 장관이었어요. 그랜트, 봤나? 네. 지금 뉴스 보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 스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30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력 항의한다고. 스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분 없는 작전이라고 자국민을 탄압했다고 주장하더군. 하지만 우린 범죄자들을 체포했을 뿐입니다. 나도 알아. 스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게 볼 거야. 내일 아침 베이징에서 공식 성명이 나올 거라고 했어. 대비해야겠군요. 그래. 스틸이 동의했습니다. 대변인실과 협조해서 우리 입장 정리해. 아침 7시에 긴급회의 소집할 테니 준비하고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TV를 봤어요. 이번엔 폭스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이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다른 전문가가 반박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이런 작전은 무모합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채널이나 LA 작전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로스 국장이었습니다. 그랜트, 상황 보고 들으셨죠? 네. 장관님께 들었습니다. 더 심각해. 로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중국 정보부가 움직이고 있어. 우리 요원들 신상을 캐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보복입니까? 아마도. 로스가 답했습니다. 오늘 작전에 참여한 요원들 전부 보호 조치에 들어갔어요. 당신도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LA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 풍경이었지만 어딘가에서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100통이 넘는 메일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가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제목은 긴급 문의였습니다.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랜트 차관보님, 오늘 작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출된 한국인 12명의 신상과 상태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오전 면담을 요청합니다.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구출자 명단과 상태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그랜트 차관보님이십니까?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어머니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들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김민준 씨 어머님이시군요. 아드님은 무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2달 동안 연락이 끊겨서 미칠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고 한국 대사관도 모른다고만 하고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내일 병원 검진 후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이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중국의 항의도 외교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였습니다. 한 가족의 안도, 한 어머니의 눈물.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박준영 차관에게서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서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곧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가 계속 재생됐어요. 작전, 구출, 신문, 그리고 이 모든 전화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FBI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콜린스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제가 방탄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차이나타운이 보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경찰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고 요원들이 건물을 수색하고 있었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도 보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콜린스가 한 창고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는데 간판도 없었어요. 17번 거점입니다. 아직 수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는 요원 2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어둡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대부분 부서져 있었죠. 1층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콜린스가 설명했습니다. 지하와 2층을 수색 중입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요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문이 잠겨 있습니다. 한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열쇠가 없어요. 콜린스가 다가가 문을 확인했습니다. 철제 문이었는데 여러 개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부수십시오. 그가 명령했습니다. 요원 2명이 공구를 가져와 자물쇠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쇳소리가 울렸죠. 5분쯤 지나자 마지막 자물쇠가 떨어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서 악취가 쏟아져 나왔어요. 요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남녀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손을 들어 요원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FBI입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구조하러 오신 거예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울기 시작했어요. 의료팀을 불러. 콜린스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부상자 확인 필요. 요원들이 사람들을 밖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젊은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손목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네, 미국 국무부에서 일합니다. 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곳에도 우리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군요. 여기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짝퉁 제품 포장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안 하면 맞았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2달이요.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자리라고 했어요. 식당 일이라면서 데려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뺏고 감금했습니다. 가족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를 겁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도 못하게 했거든요. 밖으로 나가 복도에 섰습니다. 요원들이 사람들을 계속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었어요. 1명, 2명, 10명.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콜린스가 다가왔습니다. 총 28명입니다. 그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인 12명. 베트남인 9명, 필리핀인 7명입니다. 모두 강제노동 피해자들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1세기 미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2층도 확인하겠습니다.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복도는 1층보다 깨끗했어요. 사무실처럼 꾸며진 방들이 있었습니다. 한 방 문을 열자 책상과 컴퓨터들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는 온라인 쇼핑몰 화면이 떠 있었어요. 짝퉁 제품들을 파는 사이트였습니다. 다른 방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요원 1명이 파일을 뒤지고 있었어요.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거래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콜린스가 달려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거 중국 본토로 송금한 기록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짚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달러가 넘어요. 증거물로 확보하십시오. 제가 지시했습니다. 전부 다요. 맨 끝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침대와 금고가 있었어요. 조직 두목이 쓰던 방 같았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중국 고위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죠. 금고를 여십시오. 콜린스가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10분 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현금만 50만 달러는 될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중국어로 적혀 있었는데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계좌번호, 송금 내역, 그리고 이름들. 이거 전부 증거입니다. 콜린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인 피해자 1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남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나야. 응,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거든요. 작전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밤 11시 FBI 지부 신문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양쪽 방에서 통역관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체포된 용의자들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한 방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외이민이라는 자인데
조직 전체를 총괄했던 놈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신문실이 보였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죠. 표정은 여전히 오만해 보였습니다. 통역관이 옆에 앉아 있었고 FBI 수사관 2명이 책상 건너편에 있었어요.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장외이민, 당신은 인신매매, 강제노동,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장외이민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정당한 사업가야. 정당한 사업가가 사람들을 감금합니까? 수사관이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지하실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의 사진이었죠. 장외이민은 사진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증거가 있어. 당신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입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해자 명단, 송금 내역, 거래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장외이민이 탁자를 쳤습니다. 너희가 만들어낸 거지. 저는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콜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외이민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야? 그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제임스 그랜트, 미국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제가 영어로 답했고 통역관이 전달했습니다. 외교관, 장외이민이 코웃음 쳤습니다. 이런 하찮은 일에 외교관까지 나서나. 하찮은 일이라고요? 제가 의자를 끌어 그 앞에 앉았습니다. 28명을 감금하고 강제 노동시킨 게 하찮은 일입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했어. 장외이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계약서도 다 있어. 여권을 빼앗고 문을 잠가놓고서 자발적이라고요? 증명해봐. 그가 비웃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겨봐. 제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파일을 펼쳐 그 앞에 놓았어요. 당신 금고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중국 본토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전부 있습니다. 장외이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중국 정보부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당신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공작원이라는 증거죠.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변호사 부를 권리가 있어. 장외이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와도 이 증거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인들을 왜 집중적으로 노렸습니까? 장외이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수사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깟 한국인들 때문에 도시를 불태웠다고. 장외이민이 갑자기 웃었습니다. 미쳤군. 미국이 한국인 몇 명 때문에 우리와 전쟁을 벌인다니.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의입니다. 그들은 동맹이자 친구입니다. 당신 같은 자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장외이민이 비웃었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될 거야. 이미 됐습니다. 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오늘부로 추방입니다. 추방.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그럴 권한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은 즉시 추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될 겁니다. 장외이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중국으로 돌아가면 난 죽어. 실패한 공작원은 제거당한다고.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시대는 끝났습니다. 신문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콜린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런 놈들한테는 저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용의자들은요? 전부 자백받고 있습니다. 콜린스가 보고했습니다. 32명 중 28명이 이미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조직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스 국장이었습니다. 그랜트.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NN에서 속보를 준비 중이고 중국 대사관에서 항해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백악관은요? 대통령께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브리핑을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다음 날 아침 6시 호텔방에서 CNN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LA 차이나타운에서 대규모 FBI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 소탕 작전으로 32명이 체포됐고
28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구출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젯밤 현장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장갑차들이 골목으로 진입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구출된 피해자들이 담요를 두르고 나오는 장면. 특히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중 12명이 한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한미관계 경색 속에서 나온 미국 정부의 새로운 시도로 해석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스틸 장관이었어요. 그랜트.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오게. 무슨 일입니까? 중국 대사관이 난리야. 스틸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전화했어. 자국민 학살이라고 항의하더군. 학살이라니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체포한 건데요. 중국 입장에선 다르게 보이나 봐. 스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와. 브리핑 준비해야 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미국의 반중 작전, 무고한 중국인 32명 체포, 인권 유린 행위. 제목들만 봐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이 나와 있었어요. 미국은 자국민을 학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외교적 도발입니다. 중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을 자국민이라고 포장하다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시간의 비행 동안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작전 경과, 구출된 피해자 명단, 확보한 증거 목록, 모든 걸 문서화했습니다. 오후 3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무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곧바로 청사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중국의 항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관실로 올라갔어요. 비서가 문을 열어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틸 장관과 해리슨 안보 보좌관이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앉게. 스틸이 말했습니다. 자네 때문에 외교 전쟁이 일어날 판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베이징 대사관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어. 해리슨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대사관 앞에 수백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미국 규탄, 중국인 보호, 사과하라는 플래카드들이 보였습니다. 조직된 시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현실이야. 스틸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경제 보복을 예고했어. 미국 기업들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거지. 협박에 굴복할 겁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현실이야. 해리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무역 상대국이야. 경제 전쟁은 감당할 수 없어. 그럼 범죄자들을 그냥 놔두자는 겁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들이 당하는 건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움직입니다.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어요. 무력 시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스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긴급 뉴스입니다. 그녀가 리모컨으로 TV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방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차이나타운 작전에 대해 미국 국민의 67%가 필요한 조치였다고 응답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리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인권을 지킨 겁니다.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을 구출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야 누군가 나섰네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두려움을 버리고 정의를 택했습니다. 해리슨이 TV를 껐습니다. 여론이 우리 편이군.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스틸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갈렸어. 친중 성향 의원들은 발끈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하고 있어. 상원 외교위원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스틸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의 법 집행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범죄는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하원 의장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평가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을 정리합시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건 범죄 소탕이었고 외교와는 무관하다고요. 해리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단순해.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든 말든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스 국장이었어요. 그랜트.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즉각 사과, 체포자 전원 석방, 150억 달러 배상 요구입니다. 말도 안 되는군요. 알아요. 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지합니다. 그날 밤 11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중국의 항의문과 각국 반응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이 떠 있었죠. 중국 외교부, 미국과의 협력 중단 시사, 베이징, 미국 대사 소환, 상하이 미국 기업들, 세무조사 착수, 예상했던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한국의 반응.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공식 성명도 논평도 없었죠. 그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암호 채널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암호 채널이라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완전히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었어요. 양국 정부가 공식 입장과 다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쓰는 거였죠.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접속해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메시지가 떴어요. 발신자는 한국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제목도 없이 본문만 있었죠. 미국의 결단. 잘 보았습니다. 최소한 이번엔 중국의 영향력에 굴하지 않았군요. 캄보디아 사건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한인 보호를 실천으로 보여준 점, 서울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력을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공식 접촉을 제안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2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하던 한국이 협력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즉시 스틸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용이 뭔가? 그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협력 재개를 원한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공식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인가? 스틸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네. 암호 채널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스틸이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야. 다음 날 오전 8시 국무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스틸 장관, 해리슨 보좌관, 그리고 저 셋만의 비밀 회의였어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스틸이 말했습니다. 저는 프린트한 문서를 건넸습니다. 스틸이 천천히 읽더니 해리슨에게 넘겼어요. 해리슨은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회야.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함정. 스틸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해리슨이 물었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책 변화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인 보호를 제도화하는 겁니다. 제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연방 지원을 늘리고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정보 공유 체계를 재구축하는 거죠. 스틸이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의회 설득이 문제겠군. 여론은 우리 편입니다. 제가 상기했습니다. 67%가 지지했잖습니까? 그걸 활용해야 합니다. 좋아. 스틸이 결정했습니다. 한국 측에 답신하게. 비공식 접촉에 응하겠다고. 사무실로 돌아와 답신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양국 관계 재정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내 워싱턴에서 비공식 회담을 제안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차가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7시. 국무부 별관 소회의실. 한국 외교부 차관 박준영이 도착했습니다.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왔더군요. 완전히 비공식 접촉이었습니다. 차관보님, 박준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차관님, 저도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행원들은 밖에서 대기했어요. 커피라도 드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준영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서울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LA 작전 이후로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기를 연기하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라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무엇이 마음을 바꿨습니까? 당신들의 결단이죠. 박준영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한인들을 보호했습니다. 캄보디아 때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하지만 그땐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요.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걸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미국이 진짜 변할 수 있다는,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준비가 됐습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박준영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당신들의 결단 덕분에 중국의 압박이 줄었습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베이징이 우리한테 가하던 경제 압력이 약해졌어요. 미국이 중국에 맞서는 걸 보고 주춤한 겁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군요. 맞습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정보 공유 협약을 재개하고 싶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재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호했어요. 결국 신뢰는 힘보다 강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으로는 동맹을 만들 수 없어요. 회담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보 공유 재개, 군사협력 조정, 경제협력 확대까지 폭넓게 논의했죠.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미 비밀 접촉, 관계 회복 조짐.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젯밤 회담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어요.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스틸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랜트, 지금 당장 오게.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장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스틸과 해리슨이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둘 다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스틸이 신문을 쳤습니다. 비밀 회담이 하루 만에 언론에 새어나갔어. 저는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니야. 해리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측인가? 아닐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도 비밀 유지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럼 누가? 스틸이 물었습니다. 내부 누군가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회담을 반대하는 사람. 그 순간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의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무슨 명목으로? 한국과의 비밀 협상 진상 규명이랍니다. 스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군. 오후 2시 상원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의원들이 반원형 좌석에 앉아 있었고 방청객들이 뒤편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카메라들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켜지고 위원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랜트 차관보, 선서하시겠습니까? 선서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관보, LA 차이나타운 작전이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습니까? FBI의 독자적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독자적? 한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저는 자문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작전을 승인한 건 누굽니까? 대통령 각하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원장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승인했다고요? 비공식적으로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비공식 승인이란 게 있습니까? 묵인하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지만 작전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의원이 소리쳤어요. 이건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법 집행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체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외교 문제가 됐잖습니까? 의원이 따졌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예고했어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범죄 앞에서 외교를 고려해야 합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을 놔둬야 했나요? 그건 그렇지 않지만 의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8명이 감금되어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그중 12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출한 게 잘못입니까? 물론 잘한 일이죠.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문제입니다.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작전이 새어나가면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회를 무시할 순 없어요. 한 의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은 외교관입니다. 법 집행관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 공무원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막는 게 제 의무입니다. 10분 휴식이 선언됐습니다. 복도로 나왔더니 스틸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저쪽에 친중 의원들이 많아.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원이 질문했어요. 6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표정이 날카로웠습니다. 차관보, 이번 작전으로
누가 이득을 봤습니까? 피해자들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28명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노렸던 거 아닙니까? 그건 부차적 효과입니다. 부차적? 의원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여기 정보 보고서가 있습니다. 당신이 작전 전에 한국 신뢰 회복 방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원이 다그쳤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인 보호가 한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강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전의 목적은 범죄 소탕이었습니다. 관계 개선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말장난 그만하십시오.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외교적 목적으로 법 집행을 이용했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숙지하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의원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의원이 팔짱을 꼈습니다. 의원님은 중국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공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지난 3년간 200만 달러를 기부받으셨죠. 그건 합법적인 기부였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당신이 날 조사했단 말입니까?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개 정보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청문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휘갈기고 카메라들이 의원을 향했어요. 위원장이 연거푸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차관보님, 중국 자금 받은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확인 중입니다.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일 겁니다. 차에 올라타자 스틸이 전화했습니다. 그랜트, 폭탄을 터뜨렸군.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좋아. 그의 목소리에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론이 우리 편으로 돌아서고 있어. 청문회 이틀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터뜨렸어요. 의회 내 친중 의원 12명, 중국 자금 수령 정황. 기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이름, 금액, 자금 출처까지 낱낱이 공개됐죠. 그중에는 청문회에서 저를 추궁했던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사들이었어요.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보를 국무부가 제공한 겁니까? 저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백악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오라는 거였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해 비서실을 거쳐 집무실 앞까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내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랜트 차관보.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했네. 영광입니다. 제가 악수를 했습니다. 앉게. 대통령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자네가 일을 크게 벌였더군.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LA 작전. 한국과의 비밀회담, 청문회 폭탄 발언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을 넘었다면 아니야. 대통령이 손을 저었습니다. 잘했어. 오히려 내가 고맙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회를 정리할 명분이 생겼어.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친중 의원들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자네가 물꼬를 터줬군.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중요한가? 대통령이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됐지. 한국 문제는 어떻게 됐나? 협상 중입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정보 공유 재개와 방위비 재협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종속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 70년 전 방식으로는 안 되지. 시대가 변했어. APC 회담이 다음 주인가?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그럼 거기서 한국 차관과 공식 만남을 주선하게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샌프란시스코 컨벤션 센터 APC 회담장은 각국 대표단으로 붐볐습니다. 저는 한국 측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박준영 차관이 도착했습니다. 수행원 3명과 함께였죠.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랜트 차관보. 박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만나니 새롭군요.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테이블 양쪽에 마주 앉았어요. 카메라들이 우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가지입니다. 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정보 공유 체계 재구축. 둘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셋째,
경제 협력 확대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호 존중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 장면은 다음날 전 세계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협상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양측 실무진이 밤을 새워 세부 내용을 조율했어요. 정보 공유는 북한 핵, 중국 군사 동향, 사이버 안보까지 포괄하기로 했습니다. 방위비는 3년간 동결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죠. 경제 협력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박준영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호텔바에서였어요. 수고했습니다. 그가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차관님도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박준영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LA 작전이 전환점이 됐군요. 단순한 작전이 아니었어요. 박준영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들이 뭘 우선시하는지 보여준 거죠.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동맹의 본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죠.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제가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인다는 걸요. 우리도 배웠습니다. 박준영이 덧붙였습니다. 때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걸요. 서로 잔을 다시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금문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물론이죠. 박준영이 웃었습니다. 서울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장.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박준영이 단상에 올랐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한미 양국은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선언합니다. 제가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 동맹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박준영이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환영합니다. 함께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면 재검토합니다. 박준영이 답했습니다. 양국이 합의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것입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는 양자 간 문제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제3국과는 무관합니다. 회견이 끝나고 박준영과 악수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담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APC 회담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LA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었어요. 코리아타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석 달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는 더 깨끗해졌고 상점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삼장에서 들렀던 고향집 식당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냄새였죠. 어서 오세요. 주인이 카운터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더니 환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차관보님,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습니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주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창가 자리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석 달 전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주인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뭘 드릴까요? 지난번에 먹었던 된장찌개 주십시오.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도요. 알겠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였어요. 세탁소 주인, 슈퍼마켓 사장, 미용실 원장까지 모두 제게 인사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를 기억하십니까? 세탁소 주인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가게가 습격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리창이 다 깨졌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복구 지원금을 받았어요. 범죄도 거의 사라졌고요. 슈퍼마켓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작전 이후로 중국 조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밤에도 안심하고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순찰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줬거든요. 미용실 원장이 답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안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천히 먹으세요. 주인이 물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데 목이 메었어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회복의 의미였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주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였는데 위험이 느껴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코리아타운 협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그랜트 차관보님이시죠? 저는 이상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함께 앉으시죠.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할 것까지야.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이상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우리는 방치됐습니다. 경찰도 정부도 관심 없었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지킬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이상민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자치 경비대를 조직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방 정부도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시혜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동맹이죠. 제가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상민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그걸 보여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새로 지어진 건물들, 깨끗한 보도, 환하게 웃는 사람들. 한 공원 앞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만났던 젊은 남자였어요. 창고에서 구출됐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가 다가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덕분에요. 그가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인 회계 사무소에서 일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가족들도 잘 계시죠? 네.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거리 끝에 큰 깃발이 보였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깃발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석 달 전, 이 거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사람들은 다시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동맹의 의미였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 지배가 아니라 협력, 보호가 아니라 존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스틸 장관이었습니다. 그랜트, 어떤가? 좋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돌아오게. 스틸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자네를 승진시키기로 했어. 차관으로 말이야. 저는 깃발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 깃발이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곳을 조금 더 둘러보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깃발이 계속 바람에 펄럭이고